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우리 원격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을 했던 공리주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벤담과 밀이라는 두 사람을 배웠는데 이 두 사람의 사상을 한번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을 보면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윤리적인 행위이라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쾌락주의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공리주의의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뒤에 보면 측정된 쾌락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더욱 크다. 양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벤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벤담의 제시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이 아닐 수는 없다. 그래서 밀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은 쾌락의 양도 중요시 여겼고 동시에 이 질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쾌락의 질이 아니라 양이 크면 클수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쾌락의 종류가 한 가지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진술이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벤담의 제시문이긴 하지만 이 제시문만 놓고 보았을 때 밀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제시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을 보면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훨씬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한층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죠. 질적 차이가 있다. 그럼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이야기한 사람은 오직 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벤담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고 밀만 해당이 됩니다. 뒤에 보니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뿐만 아니라라는 이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감각적 쾌락보다는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이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이다. 쾌락이라는 것 앞에 감각적 쾌락, 정신적 쾌락이라는 어떤 질적인 차이를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수준 높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정신적 쾌락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더 부여했다. 누가 봐도 밀이 되겠죠. 하지만 밀도 되고 여기에서는 에피쿠로스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도 분명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밀과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이 될 수 있지 않나. 물론 밀의 제시문이긴 합니다. 자, 그 밑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자, 여기에서 유일한 기준이 양이다. 라고 했죠. 유일한 기준이 양이다. 그럼 양 말고 다른 기준은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조건 벤담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행위에 의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행위라는 것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벤담과 같은 어떤 행위공리주의의 특징도 알 수가 있죠. 물론 행위공리주의라는 측면은 밀하고 공통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한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더 바람직한이라는 이 말 자체가 쾌락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되는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호가 결국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죠. 질적 차이의 구분법이 된다. 뭐 이런 점에서 당연히 밀이 됩니다. 저급한 쾌락과 고상한 쾌락을 또 비교하고 있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과 가불의 관점에서 문제사항 속 B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하나씩 골라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갑은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쾌락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더 크다. 그렇죠. 물론 뭐 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를 고려해 봤을 때 갑은 벤담에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을을 보면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질적 차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쾌락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럼 모두 고려해야 되나? 바로 쾌락의
질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밀이다. 자, 문제 상황 속의 A는 이제 이 안락사와 관련된 주제인 것 같습니다. A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인 B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벤담의 입장에 따른다면 이 행위를 통한 양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밀의 입장에 따른다면 이 행위를 통한 쾌락의 질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것이죠.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이유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을 보면 환자 가족의 행복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된다. 행복의 질, 쾌락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 미리 할 수 있는 조언이 되겠죠. 니은 결과가 무엇이든 생명을 존중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결과가 무엇이든 이라는 말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 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거든, 결국은. 그래서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가 산출하는 쾌락 또는 고통의 양을 또는 쾌락과 고통의 질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그 누구에게도 공리주의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에 사회적 비난이 있더라도 생명 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생명 유지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칸트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리을에 환자 가족의 고통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결정을 해야 된다. 고통의 양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 의도상 벤담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나는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을 선정한 다음 이 규칙과 일치하는 행위를 한다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해. 행위 규칙을 선정하고 이러한 행위 규칙이 공리의 원칙을 통과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규칙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건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규칙 공리주의. 자, 을을 보니까 아니야. 나는 개별적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하죠. 그럼 이 개별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이 되죠. 자, 그랬더니 갑이 또다시 네가 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일까? 라고 얘기하죠. 개별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입니다. 그랬더니 을은 그 상황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은 행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갑이 비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갑은 규칙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가야 될 말은 규칙공리주의자가 행위공리주의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주로 비판이 될 테고 비판은 규칙공리주의자가 행위공리주의자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은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개별적인 행위에 공리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정답은 5번에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낳을 유용성을 계산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러한 유용성을 행위마다 계산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4번.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속 새로 낱말 A에 대해 제시할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를 보니까 쾌락이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어, 행복으로 그리고 고통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불행으로 이어진다. 쾌락주의 입장. 그렇죠? 그리고 쾌락의 양은 계산될 수 있다. 쾌락의 계산법. 그리고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하고 한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계산법은 총 7가지로 계산이 되는데 쾌락의 계산법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벤담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가로 A를 보면 사실 좀 낯선 용어인데 쌤이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냥 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공과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B를 보면 인간의 인권이다, 뭐 인간의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 그래서 세로 A는 공리라는 거예요. 공리. 공리. 그럼 벤담이 생각했을 때 공리가 무엇인가? 결국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1번을 보면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공리 자체가 보편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그래서 땡 틀렸고 2번 행위 결과와 무관하게 공리는 결국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공리라는 의미 자체가 결과를 의미한다. 수업 시간 했던 말이고
3번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공리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공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일단 패스. 4번에 쾌락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 양을 계산하는 척도이다.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이 쾌락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어, 5번에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리가 공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만약에 공리가 공익의 개념이 된다면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기 때문에 간혹 개인의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공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합이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됩니다. 단순한 합, 그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단순한 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얻게 되는 쾌락과 고통을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와 공익은 다르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벤담이 이 공리주의를 어, 그 주장하면서 썼던 책의 이름을 좀 잘 떠올리면 알 수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라는 책을 벤담이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도덕과 입법, 법을 세우는 것의 원리에 대한 글이다라는 거죠. 그럼 도덕과 법을 세우는 원리, 이걸 이제 벤담의 용어로 고치자면 공리의 원리가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어떠한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공리의 원리이다. 공리이다. 이런 면에서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쾌락과 고통이다. 이것도 쾌락주의 입장. 쾌락을 누리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쾌락과 고통 자체를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직무는 보상과 벌로서 사회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사회 행복을 공리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공익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벤담의 입장인 것 같아요. 벤담이라고 보기 뭐 바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리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중에서 뭐 벤담 정도이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라는 말, 그렇죠? 그 말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1번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의 원리이다. 최대 행복의 원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이거는 뭐 공리주의 전체에 다 공통점. 니은을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도덕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리주의의 공통점. 벤담밀 모두가 되겠죠. 자, 디귿의 금욕적인 삶은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금욕적인 삶이 행복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반드시라는 말은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되지 않나? 일단 패스. 리을,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 그렇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 때문에 행위공리주의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라는 것 때문에 결과주의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니까 결국 답은 기역, 리은, 리을이 되겠네요. 기역, 리은, 리을. 자, 그 다음 6번.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중 어느 하나를 선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어느 한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의무감과 상관없이라는 말은 결과를 고려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쾌락은 더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 바람직한 쾌락,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는 말은 덜 바람직한 쾌락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말에서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행복이란 쾌락이면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쾌락주의 입장. 이건 밀뿐만 아니라 벤담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번 쾌락의 양과 함께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이과 함께라는 말 대신에 양이 아니라 양은 무시하고 뭐 이런 어떤 맥락의 의미가 들어간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에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이것도 공리주의의 입장. 뭐 벤담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앞서 나왔던 2번은 밀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번에 정신적 쾌락은 육체적 쾌락보다 질적으로 더 높다. 그쵸? 쾌락의 질적 차이. 요거는 벤담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밀과 함께 에피쿠로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번에 유용성과 무관한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이 유틸리터리아니즘의 그 어원이 되는 거죠. 공리주의 어원이 되는. 이거와 무관하면 안 되지. 유용성에 따라서 그 행위의 도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문제.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고, 그리고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갑이 고대 서양 사상가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이 아니다.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타락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피쿠로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을을 보면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해준다. 쾌락주의 입장이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벤담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도록 해야 된다. 최대량, 양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을이 벤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갑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1번,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인가? 이거는 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둘 다 긍정. 2번에 행복한 삶과 도덕적인 삶은 별개의 것인가? 이건 둘 다 X라고 하겠죠.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답은 바로 나왔네. 2번. 3번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에피쿠로스는 일정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원의 철학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벤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사회생활을 통해서 공리를 증진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개별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둔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렇죠. OX라고 대답을 하겠네요. 4번에 쾌락의 향유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인가? 이거 둘 다 OO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5번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가? 에피쿠로스는 사실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입법이라는 활동 자체도 그렇게 에피쿠로스한테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XO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 명확하게 2번이 되고 8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위의 갑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죠. 자, 다음을 제기한 사상가를 보니까 위에서 행복이란 쾌락이고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쾌락주의, 공리주의자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로 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갑은 에피쿠로스였고 을은 벤담이었기 때문에 이 밀이 에피쿠로스와 벤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을 한번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갑에게 욕망의 절제가 참된 쾌락의 필수 조건임을 알아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거는 밀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에피쿠로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에 쾌락을 평가할 때 양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럼 뭐도 고려해야 된다? 질도 고려해야 된다. 이건 미리 벤담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겠죠. 답은 3번. 4번에 개인적 쾌락보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둘 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 쾌락보다는. 5번에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때 근거해야 할 것은 그 결과보다 동기임을 알아야 된다. 동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여기에 없죠. 갑을, 밀 전부 다. 이 동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칸트. 그래서 틀렸습니다. 칸트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5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9번 문제
부르겠습니다. 갑을은 근대서양 사상가이다. 공통된 입장을 골라라. 갑을 보니까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는 쾌락, 양적 공리주의.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속성, 하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이 일곱 가지가 쾌락의 계산법이거든요. 쾌락의 계산법. 결국 갑은 벤담이 되겠네요. 벤담. 자, 을을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그럼 질도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둘의 공통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공리가 어쨌든 사회적인 결과를 다 고려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개인을 무시하고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될 거예요. 근데 개인뿐만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면 질도 동일하다. 이거는 뭐 벤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밀은 전혀 아닙니다.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고 해도 이 둘의 질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디귿의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 자체의 옳음보다 좋은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주의 입장이니까 공리주의는 두 사람 다 공통적이다. 어,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리얼 쾌락을 추구하는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 쾌락주의인데 둘 다 쾌락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근데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둘 다 XX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자, 이렇게 해서 벤담과 밀의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벤담과 밀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험과 그리고 나중에 3학년이 되어서 그 생활과 윤리를 공부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히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을 인쇄할 수 없으면 한번 눈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원격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오면 선생님이 이 학습지를 직접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고생했습니다.